독일의 철학자 칼 야스퍼스가 세계에서 가장 청정하고 가장 원만하며 가장 영원한 모습의 표징이라고 극찬했던 아름답고 신비한 목조 미륵보살 반가사유상. 그렇다면 이 청초하고 고졸한 미소는 어디서 누구의 손으로 빚어낸 것일까? 또 그 미소의 주인공은 누구였을까? 1400여 년의 시간이 흐른 지금, 조각가의 손길에서 다시 살아나는 미소를 통해 1400년 전의 비밀을 찾아가는 여정을 떠나본다. 일본의 천년 도읍지 교토. 794년부터 1868년까지 교토는 천황의 황거가 있었던 일본의 수도였다. 천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사찰과 신사가 즐비한 교토. 교토시 서쪽에 자리 잡은 광룡사는 교토에서도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닌 사찰 가운데 하나다. 특히 광룡사의 보물각인 영보전은 장대한 역사만큼 일본 불상의 변화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불상의 보고이기도 하다. 영보전에 전시된 수많은 불상 가운데 우리의 눈길을 끄는 불상 하나가 있다. 일본 국보 1호로 일컬어지는 목조 미륵 반가사유상이다. 둥근 대좌에 앉아 곧게 세운 왼 무릎 위에 오른발을 포갠 반가부좌의 자세. 오른손은 닿을 듯 말 듯 턱에 괴고 머리엔 삼산관을 쓰고서 깊은 명상에 잠긴 모습. 슬픈 듯 웃는 듯 청초하면서 온화한 엷은 미소로 보는 이들을 한눈에 사로잡는 신비한 기운마저 드는 범상찮은 이 불상은 어디에서 어떻게 만들어진 것일까? 보살상 곁에는 이 아름다운 불교 조각품이 백제와 관련이 있음을 알려주는 안내판이 붙어있다. 그들의 표현처럼 광룡사 미륵보살이 백제 불교의 산물인 것일까? 국내에서도 광룡사 미륵보살의 제작지에 대한 논란은 지속돼 왔었다. 새 보금자리로 이전해 10월 개관을 앞두고 있는 국립중앙박물관 내 고대 불상을 전시해둔 불교미술관엔 한국 불상의 모든 것이 전시돼 있다. 그 불상들 가운데는 6, 7세기경 여러 재질로 제작된 다양한 형태와 얼굴의 반가사유상들을 만날 수 있다. 여러 반가사유상들 가운데 특별 전시실에 따로 전시된 불상이 하나 있다. 국보 83호 금동미륵 반가사유상이다. 삼산관에다 턱을 괴인 모습에 다리의 각도, 가사의 주름, 어딘지 애띤 미소년 같은 얼굴 윤곽과 전신의 비례까지 일본 광룡사 불상과 우리 국보 83호 반가사유상은 놀랄 정도로 닮았다. 제작 시기도 비슷한 7세기 전반, 쌍둥이처럼 느껴질 정도다. 혹시 이 두 불상이 같은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진 것은 아닐까? 그런 추측을 반증하듯 국보 83호 금동 반가사유상 역시
백제 제작설, 신라 제작설로 논란이 계속돼 왔다. 이 걸출한 두 개의 불상은 과연 어디서 어떻게 만들어진 것일까? 불상의 제작지를 찾아보는 또 하나의 방법은 예전에 그랬을 것 같은 길을 직접 걸어가 보는 것이다. 그래서 2005년 봄, 불상 조각가 송근영 선생과 직접 불상을 조각해보는 또 하나의 여정을 시작했다. 조각 첫날, 나무 한 그루를 만났다. 첫 만남부터 그의 손길은 거침이 없었다. 그것은 그가 이미 그 속에서 불상의 형상을 읽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거침없는 톱날과 깎기의 서슬이 거추장스런 옷을 벗겨냈다. 이 나무를 보았을 때 실제 위대한 그러한 미술인이나 그 조각가들은 그 살아있는 나무 속에서 그 자기가 하고자 있는 대상을 거기서 발견을 해내는 것입니다. 나무를 보았을 때 그 속에 감추어진, 예를 들어서 이게 미륵보살 반가사위상을 한다 할 것 같으면 그 나무 속에 미륵보살 반가상이 숨겨져 있는 걸 갖다가 찾아내 가지고 그 겉에 미륵보살의 제작지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보기 위해 먼저 찾아온 곳은 교토의 광룡사. 보관 미륵이 어떻게 이곳 광룡사의 본존불로 모셔지게 됐는지 그 유래에서 첫 번째 열쇠를 찾아보기로 했다. 광룡사는 한때 고대 일본의 왕실 사찰 기능을 담당했던 내원 사찰과도 같은 곳이었다. 특히 고대 6세기 말 일본 불교의 기틀을 다졌던 쇼토쿠 태자와 관련이 깊은 사찰이기도 하다. 쇼토쿠 태자와 광룡사의 인연은 광룡사의 창건에서부터 비롯된다. 광룡사의 창건에 관한 기록은 일본 서기에 나타나 있다. 일본 서기 세이코 천황 11년조에 603년 진화승이 쇼토쿠 태자로부터 받은 작은 금동불상을 봉강사의 본존으로 모셨다라고 기록돼 있다. 또한 세이코 31년조에는 623년 불상 한 구 및 금탑과 사리 및 큰 관정 한 구와 작은 석이 12조가 신라에서 와 불상은 가도노의 진사에 두고 그 나머지 사리와 금탑, 관정 등은 모두 사천왕사에 드렸다라고 기록해두고 있다. 일본 서기에서 말하고 있는 봉강사와 진사는 어떤 사찰이었고 현재의 광룡사와는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일까? 도쿄 와세다 대학 도서관. 이름을 달리하는 세 사찰의 관계를 알려주는 귀중한 문서가 이곳에 있다. 일본의 사적을 기록한 조야 군제라는 문집이다. 조야 군사에는 절의 연기가 둘 실려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광룡사 연기, 코류지 연기입니다. 여기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진공사, 광룡사의 자는 진공사이고 일명 봉강사, 다른 이름으로는 봉강사라고 한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봉강사와 진사가 광룡사의 또 다른 이름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문집에는 광룡사의 창건과 이전 위치에 관한 내용도 함께 기록돼 있다. 원래 절의 옛 땅은 쿠조, 가와라노 사또, 1평, 2평, 10평, 11평 모두 합하여 14평이었다. 그러나 교토 우교쿠 히타노 하쿠바이 사거리. 동북쪽 은행 앞에
북야 폐사지란 비석이 서 있다. 옛 절이 있던 자리란 비석이다. 바로 이곳에서 히라노 신사의 남쪽인 이곳에서 절터가 발견이 된 것입니다. 그것도 스이코조 서기 7세기 초에 경도에서는 가장 오래된 절터가 발견되었기 때문에 이곳이 광룡사의 터, 그 중에서도 603년에 만들어졌다고 하는 본강사 하치오카데라의 터로 추정이 되게 된 것입니다. 이 북야 폐사지 일대가 603년 진하승이 쇼토쿠 태자로부터 받은 불상을 봉안하기 위해 봉강사를 처음 세웠던 곳이다. 그렇다면 훗날 옮겨간 오조 지역은 어디고 일본서기 623년 신라에서 온 불상을 모셨다는 진사는 어디였을까? 교토시 우경구 태진역, 현재 광룡사가 위치한 거리다. 지금도 태진, 즉 우주마사라 불리는 이곳은 5세기 무렵부터 진시, 일본말로 하타시 성을 가진 이들이 공동체를 이루고 살던 곳이다. 이들은 앞선 기술로 양잠을 하며 견직물을 생산했는데 거리 이름인 우즈마사도 진시들이 모여서 살았던 거리에서 유래한 것이다. 광룡사에는 이곳 진시들이 신라 도레인이었음을 보여주는 자료가 하나 더 있다. 영보전 미륵보살 반가 사유상 옆에는 의미 있는 두 사람의 조각상이 함께 전시돼 있다. 일본 서기에 봉강사를 창건한 인물로 기록된 진하승 부부의 조각상이다. 진하승은 신라에서 오는 사신을 직접 영접하며 신라와 각별한 관계를 지닌 인물이었다. 결국 태진의 진시들은 신라에서 이주해온 도레인이었고 당시 시족의 대표 역할을 했던 진하승이 623년 신라에서 온 불상을 진시들의 사찰인 이곳 진사에 보관하게 됐다고 추정해 볼 수 있다. 그렇다면 623년 신라에서 온 불상은 틀림없이 지금 광룡사에 모셔진 수많은 불상들 중 하나일 것이다. 과연 그 불상은 어느 것일까? 일본 서기에는 유감스럽게도 그 크기며 모양 등에 대해서는 전혀 설명이 없다. 신라에서 온 불상이 어떤 것인지 알 수가 없는 것이다. 영보전 내 불상들 가운데 6세기 말에서 7세기 초에 제작된 불상은 단 둘, 바로 두 분의 반가사유상이다. 이 둘 중 하나가 신라 장인의 손으로 만들어져 일본으로 건너왔을 것이다. 열흘이 지났다. 통나무가 군사를 드러내고 조각가와 새로운 인연을 맺고 있다. 처음 작업을 시작한 이래 희미하게 떠오르던 이미지가 이제 끌끝의 움직임을 따라 형상으로 살아나기 시작한다. 상호 연습을 제일 먼저 했었던 게 일본 국보 1호인 그 광룡사의 미륵보살 반가상 상호로다 이렇게 연습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우리나라 83호 같은 걸 모조를 해봤지만 꼭 한번 해보고 싶었었던 게 그 광룡사 미륵보살 반가 사유상, 또 더더군다나 나무로 이렇게 조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꼭 한번 하고 싶었던 마음은 늘 머릿속에 있었는데 그것을 갖다가 1951년 일본의 산림학자 고하라 지로는 미륵보살상을 만든 재료가 소나무나 곰솔의 특성을 지닌 것임을 보고했다. 미륵보살상의 재료가 한국에서 많이 자생하는 적송이란 점은 불상의 제작지에 새로운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我が国に仏教が伝来してまいりますのが、6世紀の前半でございます。でその間、仏像が我が国でも作られるようになるわけでありますが、特に金銅仏、木彫仏というのが非常に多いわけでございます。木彫仏では材質としましてはクスノキで作られるのが一般的でございますが、
ここの法隆寺の弥勒半跏周囲像は極めて珍しいことに赤松で作られております。 일본에서는 어떤 재질의 목재를 사용해 불상을 조각해 왔을까? 일본 목불상의 재료가 된 나무는 무엇인지 살펴보기 위해 목공예가의 공방을 찾았다. 대를 이어 가업으로 불상을 조각하고 있는 공예가 에리 씨. 명장에 반열에 든 대표적인 일본 전통 불교 조각가 중 한 사람이다. 에리 씨는 어떤 목재를 사용하고 있을까? 特に何の木でないといけないっていうことはないんですけれども、私の場合は、最も多く使う木はやはりヒノキですね。そして次いでクスノキをよく使います。そしてあと小さな像ではインドから輸入されます白檀という木をですね、使います。 교토역 인근의 작은 신사. 거리를 뒤덮을 만큼 품이 넓은 나무 한 그루가 있다. 수령 1200년의 고목이 된 구스노키다. 일본의 불교가 전래되고 초창기인 9세기까지 일본 불상의 재료로 쓰인 나무가 바로 구스노키였다. 그것은 초기 불교 유입 과정의 자연스러운 결과였다. 白檀というのはインドで取れる木でして非常に香りの豊かなですね、昔から香木として珍重されます。インドでは高貴な方や聖者をお招きする時には香を焚いてそして座を清めてそこにお招きしたという伝統があったようであります。仏教が日本に伝わってから日本の地で作られる仏像をその素材をですねインドで取れる白檀を求めることは難しいわけですね。そこで日本の国内にある白檀に近い木を探したところですねクスノキが最も近かったんではないかというふうに想像できるわけなんです。 우리나라의 불교 조각품엔 어떤 나무가 사용됐을까? 평생 나무로 조각을 해온 창호 명장의 작업실을 찾았다. (40년) 가까운 세월을 궁궐, 사찰, 전통 한옥에 쓰이는 창과 문살의 무늬를 만드는 데 매달려온 심용식 씨. 그의 조각할 끝에서 우리의 전통 가옥과 사찰 창호의 아름다움이 되살아나고 있다. 평생을 섬세한 목조각에 전념해온 창호장 심용식 씨가 최고로 치는 나무는 무엇일까? 이 나무는 지금 우리나라 최고로 치는 적송입니다. 궁궐이라든지 아주 고급 주택에 들어갈 수 있는 나무거든요. 일반 서민은 좀 접하기 좀 힘든 나무입니다. 사찰에도 아주 이제 좀 격이 높은 사찰이라든지 큰 사찰은 되는데 일반 사찰에는 많이 쓸 수가 없습니다. 부드럽고도 강하며 그윽한 향기와 윤기는 이 땅 대목장, 소목장의 손길을 거쳐 천년문화재로 다시 태어난다. 그 재료로 으뜸인 것이 바로 적송인 것이다. 이런 적송은 홍송, 황장목, 금강송, 춘향목 등 여러 이름으로 불리며 한반도 산하 어디에서든 볼 수 있는 나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적송이라 하더라도 산지에 따라 조직과 무늬 등 재질의 특성이 있어서는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저희가 보면은 제일 향이 좋은 게 첫째는 울진 봉화죽을 치는 게 저희가 북한 거를 많이 접해봤는데 북한 것은 나이테는 촘촘했는데 향이 작고 또 강도면에서 굉장히 좀 떨어집니다. 이쪽 울진 봉화죽보다. 그리고 남쪽 내려갈수록 단단하고 향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쓰는데 굉장히 지장도 있고
최고품으로 쓰질 않습니다. 현재로서는. 변형도 예, 변형도 남쪽으로 갈수록 변형이 심하고, 예, 제일 중요한 게 지금 울진, 봉화, 강릉 중심으로서 있는 나무가 제일 변형이 적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광룡사의 두 미륵보살상은 모두 나무가 재료다. 보관 미륵보살의 재료가 적송인 반면 우는 미륵은 당시 일본 불상의 재료로 쓰인 구스녹기로 만들어졌다. 보관 미륵이 예외적으로 적송으로 빚어졌다는 사실에서 이 불상이 한반도에서 제작됐고 한반도에서도 가장 우수한 재질의 적송인 양백지방, 즉 신라 땅의 소나무로 제작됐다고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623년 신라에서 건너온 불상은 적송으로 제작된 보관 미륵일 것이다. 조각을 시작하기 전 먼저 나무를 찾아 나섰다. 1400년 전 보관 미륵을 빚었던 그 나무의 향기와 그 결기를 간직한 적송을 찾아 나섰다. 좋은 재료를 얻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 209cm를 가리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봉화의 골짜기마다엔 아직 그 흔적들이 남아 있었다. 그리고 울진의 소강리 그곳은 나무가 곧 부처였고 하늘이었다. 적송은 오랜 세월 동안 우리 삶과 함께한 우리의 나무였다. 이 봉화 춘향모기로다가 이렇게 조성을 해보니까 그 나무가 상당히 그 재질이 부드럽습니다. 부드러우면서 그 뭐라 그럴까 그 무늬가 나오는 것이 굉장히 아주 저 자연의 그 참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굉장히 그 질감도 좋고. 광룡사의 두 미륵불 가운데 보관 미륵이 신라에서 제작됐음은 불상의 제작 기법에서도 알 수 있다. 일본과 한반도의 불상 제작 기법에는 어떤 차이점이 있었던 것일까? 목공예가 에리 씨의 작업실을 다시 찾았다. 状態から彫刻を始めます。そしてほぼ完成したところで、この仮接合の部分を外します。 일본의 목조 제작 방법은 요새 기법, 즉 몸의 각 부분을 여러 개의 나무로 나눠 조각한 후 그것을 다시 조립해 완성하는 제작 방법이었다. そして、このように元の仮接合した部分が外れますと、 일본엔 또 하나의 유명한 반가 사유상이 있다. 담징벽화로 유명한 법룡사의 동원에 속한 중궁사의 반가 사유상이다. 이 불상 역시 광룡사의 불상과 비슷한 시기인 7세기 후반에 제작된 것이다. 전신에 검게 오칠이 돼 있지만 다소곳한 미소와 옷자락의 유려한 곡선, 그리고 전체적 균형미 등 예술적 가치가 높은 수작이다. 그런데 불상을 자세히 관찰해 보면 어깨선을 비롯해 앞면과 뒷면, 부분과 부분의 연결 부위가 눈에 들어온다. 이것은 각 부분별로 나누어 조각한 후 다시 짜맞추어 완성한 흔적, 즉 요색이라는 제작 기법이 사용됐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고류지 보관미륵은 일본 불상의 조립형 불상 제작 방법에서 또다시 예외에 속한다. 불상의 전신에 선명한 나이테가 한 무늬로 이어진 모습에서 알 수 있듯이 하나의 통나무로 조각한 것이다. 머리에서부터 볼에 댄 손가락 끝을 거쳐 손, 팔에 이르기까지 한 나무로 조각한 일목조 기법으로 제작된 것이다. 불상 조형의 발달면에서 본다면
한 나무로 조각하는 것이 훨씬 발달된 솜씨임은 두말할 나위 없다. 경남 합천군 해인사. 2005년 여름 이 사찰에 세인의 이목이 집중됐다. 우리나라의 경우 잦은 전란과 화재로 고려 이전의 목조불상이 거의 남아있지 않다. 그런데 해인사 비로자나불의 불상에 금칠을 다시 피는 개금 과정에서 중화 3년이라고 제작연대가 쓰인 복장 묵서가 발견됐다. 중화 3년은 서기 883년, 신라 제49대 헌강왕 9년이다. 이로써 해인사 비로자나불은 당초 조선 초기작으로 알려졌던 것보다 훨씬 거슬러 올라가는 9세기경 신라시대 작품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만약 이 비로자나불이 신라시대 작품으로 판명된다면 우리나라 불교 미술사의 귀중한 사료가 될 것이다. 그러한 해인사의 불상 역시 아랫부분을 보면 하나의 통나무를 안팎으로 파내고 잘라내며 제작한 일목조 형식의 불상임을 보여준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목조불상으로 확인된 것은 충남 서산시 개심사의 12세기 작품인 아미타 삼존불이었다. 이 불상 역시 일목조 기법으로 제작된 것이다. 일목조 기법은 한반도에서 널리 쓰이던 불상 제작 기법이었던 것이다. 고대 한반도의 목불 제작 방법이 일본 목불상 제작 방법과는 확연히 구분됨을 알 수 있다. 일본 서기와 일본 내 문헌의 기록에서부터 불상의 재료, 불상 제작 기법의 특징을 비교해 볼 때 광룡사의 보관 미륵이 단순히 한반도 양식일 뿐 아니라 이 땅에서 제작됐음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한 달이 지났다. 선이 살아나고 있다. 면이 일어나고 있다. 조금씩 조금씩 변하지 않는 듯 변해간다. 조각도를 통해 손끝에 와닿는 느낌이 낯설지 않았다. 1400년의 시간도 찰나처럼 느껴지고 오감이 살아나는 듯했다. 생각이 저 전생에 인연이 있었다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인연이 있었죠. 그 인연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저는 그거를 느낍니다. 그게 마치 옛날에 갔었던 길을 가는 것 같이 그렇게 상당히 손쉽게 손쉽다 그럴까 같으면 제가 너무 좀 이렇게 경연 표현이가 되는지 모르지만 크게 고심 안 하더라도 그렇게 손과 마음이 따라가주는 그걸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고류지 보관 미륵이 우리 땅에서 만들어진 것이 확실하다면 한반도에서의 구체적인 제작지는 어디일까? 광룡사 보관 미륵의 제작지를 밝힐 단서가 되는 것이 쌍둥이처럼 닮은 꼴인 국보 83호다. 크라운 형식의 보관, 오른쪽 무릎에 과장된 표현, 왼쪽 무릎 부분에 옷주름이 나타나지 않은 점 등은 그 세부 양식이 있어서도 두 불상이 놀랄 만큼 일치하는 점이 많다. 국보 83호가 우리나라의 어느 지역에서 제작됐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면 일본 보관 미륵의 제작지를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땅의 반가 사유상은 6세기 말에서 7세기에 걸쳐 고구려, 백제, 신라에서 골고루 제작됐다. 그런 만큼 지역별 양식의 차이도 뚜렷하다. 그렇다면 국보 83호는 어디에서 제작됐을까?
경북 봉화군 북지리. 큰 절이 있었다는 뜻에서 한절골이라 불리는 곳이다. 산기슭엔 국보 201호인 마의 석조열의 좌상이 있어 이곳에 큰 규모의 가람이 있었음을 증명해주고 있다. 이쪽에는 좀 이렇게 마모된 것처럼 보이는데. 마애불이 있는 곳에서 남쪽으로 1km쯤 떨어진 곳. 밭둑 들더미 속에서 무엇인가를 찾고 있다. 표석이 하나 세워져 있다. 방가 사유 석불. 1962년 이곳에서 석조 미륵 반가 사유상 하반신이 발견됐음을 알리는 표석이다. 이곳에서 출토된 석조 반가 사유상은 경북대학교 박물관으로 옮겨져 보관되고 있다. 남아있는 하반신의 높이가 160cm로 본래의 크기는 2m 50cm가 넘는 거대한 석상이다. 신라 제작이 명백한 만큼 신라 계통의 반가 사유상 양식을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불상이다. 비록 하반신만 남아있지만 그 세부 양식을 비교하면 국보 83호와 유사한 점을 발견할 수 있다. 오른쪽 무릎에 과장된 표현, 이단 치마 형식, 왼쪽 무릎 쪽엔 옷주름을 만들지 않았다는 점 등이 두 불상은 같은 계보에 속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반신에서 보이는 신체 비례와 조형미를 고려해 북지리 미륵 반가 사유상의 상반신을 복원해 보면 국보 83호의 모습과 흡사한 반가 사유상이 될 것이다. 신라 양식의 원형을 살펴볼 수 있는 반가 사유상이 또 하나 있다. 경주 남서쪽의 단석산. 신라 5확 중 하나였던 명산으로 대표적 미륵 성지이다. 산정상 가까이 험한 골짜기에 신선사란 작은 사찰이 있다. 법당 옆에 커다란 자연 암벽엔 미륵보살들이 양각된 천연 석굴 사원이 있다. 디귿자형의 천연 석굴 사원에는 총 10구의 불보살 인물상이 조각돼 있다. 주존불이 새겨진 벽면엔 미륵 존상과 더불어 반가 사유상이 도들새김으로 새겨져 있다. 신라 초기에 조성된 것으로 그 형태미가 국보 83호와 같은 양식이다. 이 밖에도 경주박물관에 보관된 경주 성건동 출토 금동 반가 사유상과 송화산 출토 반가 사유상 등 신라 제작이 명백한 다른 불상들도 신라 계열과 맥을 같이 하는 작품들이란 것을 알 수 있다. 국보 83호라든가 또 그 봉화북지리 그 석조 불상 반가사유상이라든가 경주 출토 반가사유상들, 특히 단석산에 그 있는 마의 반가사유상 이런 것을 보면은요 거의 그 광룡사 그 반가사유상하고 일치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보관미륵 그다음에 국보 83호상은 이 북지리상이나 성권동 상과 같은 계통 또는 계보에 속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그러면은 이 북지리도 마찬가지고 성권동도 마찬가지고 신라입니다. 그럼 신라에 대해서 백제는 그럼 어떨 것인가?
이것과 비슷한 성이 있는가 없는가 이게 문제가 되겠죠. 그렇다면 동시대 백제의 반가 사유상은 어떤 특징들을 나타내고 있는 것일까? 충남 서산 가야산 계곡에 백제 반가 사유상의 걸작품이 남아있다. 국보 84호 서산 마의 삼전불. 7세기 초 백제 불교 미술의 걸작품이다. 열의 입상을 가운데 두고 왼쪽에 자리 잡은 반가 사유상은 형태가 또렷해 백제 양식을 잘 보여주고 있다. 머리엔 삼면 보관이 있어 꽃무늬를 장식했고 둥근 얼굴엔 백제의 미소로 불리는 너그럽고도 소박한 웃음을 머금고 있다. 여기서 보시면은 옷주름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내려오고 그 다음에 이 왼쪽 무릎에 U자형의 옷주름 표현을 하는 등 국보 83호상이나 보관미륵과는 다른 그러면서 부소산 불상과는 같은 형식임을 알 수 있습니다. 백제 양식의 특징을 보여주는 것이 또 있다. 부여 부소산 건물터에서 발견된 반가 사유상이다. 상반신을 잃은 하반신뿐이지만 신라와는 다른 백제 계열의 불상 양식임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 하체 부분을 보면은 일단 여기 오른쪽 무릎이 있죠. 여기는 전혀 과장된 표현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왼쪽 무릎인데요. 여기도 보면은 좀 잔 선이긴 하지만 옷주름 선이 U자형으로 표현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이것뿐만 아니라 서산의 마애불, 매우 유명한 것이죠. 백제의 미소로 알려진. 거기서도 이거와 마찬가지의 특징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백제의 불상에서는 반가상에서는 보관미륵이나 83호상과 같은 특징은 보이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불상의 제작지를 추정하는 가장 큰 근거인 형태미를 통해 보면 국보 83호 금동미륵 반가사유상과 광룡사 보관미륵은 계통이 확실한 신라불상의 제작 양식과 너무나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광룡사의 보관미륵보살이 신라 땅에서 자라는 적송을 재료로 신라 장인의 손에 의해 제작됐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어졌다. 그렇다면 신라의 장인이 그려낸 그 미소의 주인공은 누구였을까? 두 달이 훌쩍 지났다. 날카롭던 선, 거친 면들이 부드러워졌다. 물결이 살아나고 미소가 살아난다. 그런데 허전하다. 허상만 다듬고 있었던 건 아니었나. 달을 가리키는데 손가락만 보고 있었던 건 아닌지. 미륵은 어디 있고 중생은 어디 있던가. 본성은 어디 두고 형상에만 매달렸던고. 그는 누구였을까? 그렇다면 신라의 미륵 사상은 어떻게 남아 있을까? 삼국 중 가장 늦게 불교를 받아들인 신라. 그러나 삼국의 통일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신라 땅에서 불교는 삼국의 어느 곳보다 확고한 통치 이념으로 자리를 잡았다. 법흥왕과 진흥왕대에 이르러서는 왕과 왕실의 가족들마저 출가할 만큼 신라 전체가 거대한 불국토를 방불케 했다. 신라 불교는 출발은
국가불교가 아니어서 상당히 어려웠지만 한 번 불교를 공인한 이후에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국가불교화 되었던 거죠. 신라 역시도. 그래서 나중에 진흥왕도 4대 순수비를 만들고 난 이후에 역시 출가해서 비구가 됩니다. 이름이 법운이란 비구가 됩니다. 그 부인도 출가해서 묘주라고 하는 비구니가 됩니다. 그러니 고구려 백제와 달리 이렇게 불교 공인을 반대했던 신라는 한 번 공인을 하고 난 이후에는 두 왕의 내외가 동시에 출가해서 수행자 생활을 했다는 것은 전 불교 사상사에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신라의 불교를 중흥시키고 북진 정책을 펴며 국세를 확장시키는 계기를 마련한 왕이 바로 진흥왕이다. 그 진흥왕의 통치 기간 중 만들어진 제도 가운데 특징적인 것이 바로 화랑이었다. 훗날 삼국을 통일하는 원동력이 된 화랑은 미륵신앙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화랑과 미륵신앙의 관계를 엿볼 수 있는 기록이 있다. 삼국유사 미륵선화 미시랑조에는 진자라는 중이 미륵상 앞에서 바라옵건대 대성이시여 화랑의 화신으로 이 세상에 나타나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하자 미륵선화를 볼 수 있을 것이란 계시를 받은 기록이 보인다. 또 화랑의 낭도를 용화향도라 부르고 있다. 용화는 미륵을, 향도는 한 믿음에 모여진 불교의 신도 단체를 가리킨다. 우리가 화랑도를 풍유도라고도 하고 풍울도라고도 하고 또 영화지도라고도 하고 그렇습니다. 김유신이 속했던 그 화랑이 영화지도입니다. 영화라고 하는 것이 뭐냐 그러면 미륵사상을 지도 이념으로 했던 그런 화랑을 영화지도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김유신을 화랑으로 한 화랑 집단, 그것이 영화지도인데 그쪽이 미륵신앙과 깊은 관련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김유신 그러면은 신라의 화랑 중에서도 대표적인 화랑으로 꼽고 또 그 김유신이 미륵신앙을 지도 이념으로 삼았다라고 하는 것과 관련해서 신라의 화랑은 결국 미륵신앙과 깊은 관계가 있다. 그렇게 화랑과 미륵신앙과의 관계를 보여주는 단석산의 석굴사원. 단석산은 신라 화랑의 중요한 연무도장 중 하나였다. 단석산이란 이름도 화랑으로서 이곳에서 5년 동안 수련하고 삼국 통일의 대업을 이룬 김유신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단석산의 석굴은 천연비의 인공을 가하여 법당을 만들고 마애불상을 배치했다. 불상들 가운데 제일 안쪽 벽에 반가사유상이 있는데 옆열애의 왼손이 모두 반가상 쪽으로 향하고 있는 점이 흥미롭다. 대개는 협시보살로 그려지는 미륵보살에 더 큰 비중을 둔 듯한 느낌이 든다. 마애불로 새겨진 미륵보살이 바로 이곳에서 수련하던 화랑의 모습일 수도 있다. 통일을 향한 삼국의 긴장이 팽팽히 지속되는 동안 신라의 민중들은 미륵불에 대한 남다른 신앙을 지녔고 화랑은 바로 민중을 제도할 미륵보살이었던 것이다. 그 화랑 모습에는 미륵이 투영되어 있죠. 사실 청년 수행자의 모습과 미륵 청년의 모습은 사실 겹칩니다. 그 모습은 겹치면서 동시에 우리 신라의 화랑의 모습까지도 사실 겹치는 거죠. 그 수행자 젊은 청년의 모습, 고뇌하는 그 모습이 겹쳐져 있는 겁니다. 사실 그런 모습을 담아내려고 했던 그 조성자는 나름대로 그 불교를 잘 이해하고 있었고 당시에 유행했던 미륵 경전에 대한 상당한 이해도 있었고 그러면서 독자적인 그 미학적인 이해, 미감적인 이해, 아름다움에 대한 이해도 있었으면서 동시에 그 수행자의 모습까지 담아서 손을 바치는 고뇌하는 모습으로 담아냈지 않았을까. 신라 화랑도의 사상적 기반이었고
민중들에게 미륵 정토를 구현해줄 미륵보살은 다름 아닌 화랑이었던 것이다. 신라 장인의 손으로 신라 땅에서 빚어진 광룡사 미륵보살의 청정하고 영원한 미소도, 국보 83호의 수줍은 듯 다소곳한 미소도 모두 화랑의 얼굴이 아니었을까. 이제 마무리 작업만이 남았다. 마지막 손길을 내미는 장인의 눈길에 경련입니다. 조각도로 찾아 나선 불성은 어디 있을까? 보살상이 마침내 개안을 했다. 작업 내내 머릿속에 맴돌던 얼굴, 맴돌던 미소가 바로 이 미소였을까. 1400년 전 신라에서 빚어진 광룡사의 고뇌하는 보관미륵의 얼굴이 삼국 통일의 대업을 이룬 17 미소년 신라 화랑의 미소였다면 2005년 1400년이 지난 오늘 새롭게 조성된 미륵보살의 미소는 새로운 시대를 희망하는 이 시대 젊은이의 맑은 미소가 아닙니다.